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3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운송물 수탁 거절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다?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이 길이 회사마다 다르죠? 그리고 무게, 그리고 가액 300만 원 초과,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그리고 미풍, 양속이나 사회에 반하는 경우, 그리고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폭발물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된 경우,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한 경우에는 수탁 거절 가능하다라는 내용 봤었죠. 자, 그러면 오늘 3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운행인데, 자, 교통사고 3대 요인. 근데 안전운행 관련된 내용 사실은 교재 보시면은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외워볼 만한 내용들 정도만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인지적 요인이 있습니다. 3대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인데 이거는 사람의, 운전자의 신체적 요건에 따릅니다. 컨디션, 심리, 습관, 태도, 성격, 생리적 요건 모두 해당한다. 자, 생리적 요건이라 하면 우리가 화장실이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량 요인, 자, 사람이 있었으니까 차 문제도 있겠죠. 차량의 장치나 적재물 상태에 따라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 차량 있었고, 그러면 도로나 환경 요인이겠죠. 자, 도로는 구조, 노면, 도로폭, 차선의 순환 안전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 환경 요인은 이 모든 걸 둘러싼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자연, 기상 상태나 날씨, 교통은 교통량이나 교통 상황, 그리고 사회 환경, 시민들의 뭐 교통 의식이 잘 되어 있는 곳일수록 사고가 덜 하겠죠. 자, 그리고 구조 환경, 교통 여건의 변화, 운전자의 사고, 사건 등 이런 것들로 돌발스럽게 생기는 환경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고라는 것은 이 사람, 차량, 도로 환경 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뭘까요? 자, 먼저 신체, 생리적 요인이 있겠죠. 나의 피로도나 피곤도, 전날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아침에 잠이 많이 오는 약을 먹었다, 그리고 내 질병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운전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 요인,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면 와이프랑 싸웠어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나의 정서, 흥미, 욕구,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요인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하나 외워줄 만한 게 있어요. 시력 특성인데 우리가 면허를 따기 위해서 통과, 합격 이상 수준이 돼야 되는 시력이 있습니다. 일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는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은 각각 0.5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한쪽 눈이 다른 쪽이 0.8 이상이면 되고요. 수평 시각은 120도 이상, 수직 시각은 20도 이상, 중심 시야는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게 1종 운전면허 기준이고 2종도 있겠죠. 자, 2종은 조금 낮아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5 이상이며 다른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0.6 이상이면 된다. 1종보다 조금 낮죠. 1종은 두 눈에 동시에 뜬 게 0.8이었고 각각 0.5 이상은 넘어야지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2종이 조금 더 낫다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붉은색, 녹색, 노란색, 정록 생명은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속도는 시야와 반비례한다. 시야가 빠를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흐려진다. 요 개념 제가 갑자기 불쑥 넣어놓긴 했는데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넣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교통사고 3대 요인은 뭐였냐? 사람, 차량, 환경, 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원인을 또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먼저 간접, 중간, 직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면은 간접적 요인은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 차량 운전 전 점검 습관이 없는 경우, 무리한 운행 시간의 계획, 안전 지식 사고에 대한 무개념.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당장 사고를 일어나게 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실수가 반복되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설탕은 암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이라고도 많이 얘기들 하시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직접적 요인을 야기하는 질병을 유발하게 되겠죠. 자, 그 중간이 중간적 요인입니다. 자,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 불량한 운전 태도, 습관, 운주
가로, 핸드폰 이런 것들이 중간적 요인이에요. 자, 이 중간적 요인도 결국 마찬가지로 사고를 유발하는데 용이한 역할을 하겠지만 아직 직접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직접적인 요인은 뭐냐? 사고를 발생시킨 요인이에요. 자, 과실을 따지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신호, 과속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자, 신호 위반했어요. 신호 위반이죠. 자, 만일에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중앙선 위반이죠. 자, 요런 것들 그냥 말 그대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취조를 하다 보니 전날 음주도 했고 보니까 막 평소에 운전 점검도 안 하고 차도 고장 나 있고 요런 직접적 중간적 간접 요인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과실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운전 조작의 미흡, 실수, 잘못된 위기 대처로 인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려버려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니까 사고가 난 거죠.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고가 난 이유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때문이다. 근데 보니까 앞에 아이가 있었어. 그렇구나. 이렇게 이유를 알아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교통사고의 심리적 착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심리적 요인이 우리 중간적 요인이라고 했었는데, 자, 그럼 이거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크기가 헷갈리는 거죠. 자, 어두운 경우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을 더 넓게 판단하는데요. 자, 그리고 원근의 착각. 작은 것과 덜 밝은 것은 멀리 있다고 느껴요. 원근법이죠. 자, 경사의 착각.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더 작게, 큰 경사는 더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가 작은데 이게 더 작아 보이니까 우리한테는 실제로는 더 커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큰 경사로 말씀드려 볼까요? 큰 경사가 뭐 30도짜리 경사가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한 45도 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겁이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엑셀을 더 밟아버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제동거리가 더 넓어진다라는 거죠. 속도의 차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야가 좁을수록 빠르게 느껴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운전할 때 트레일러 양옆에 끼고 혹은 버스나 이런 차들 사이에서 운전해 보면은 되게 빠른 속도감 느껴지면서도 되게 무섭죠. 이런 내용이 이제 속도의 착각이다 보시면 되겠고, 상반의 착각은 주행 중 급 정거 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요거는 뭐 우리는 서 있는데 정지 상태죠. 완전 정지 상태인데 옆에 차가 움직여요. 그러면 가끔씩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 들은 적이 있어요. 요게 상반의 착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의 심리적 예측 실수가 있는데, 내가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정에 격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민이 있다 보니까 막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허덕여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혹은 화장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신호가 바뀔 거를 예측하는 출발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사고가 많이 난다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서 심리적 예측 실수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그냥 운전에 집중 안 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전까지 이제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봤는데, 교통사고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사고 방지입니다. 항상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2차 사고 방지예요. 자, 먼저 안전상박대 설치했어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차량 안이나 주변에 있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차량이 추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상각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못 보고 만일에 내 차를 추돌을 했어. 그러면은 안에 차고 있다면은 인명사고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2차 사고, 말 그대로 2차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지는 걸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중요하구나. 운전자가 막 대피하세요 이렇게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것보다 또 오히려 안전한 곳에 가서 대피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먼저 안전 설치를 다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당연히 도망가야겠죠. 근데 어떻게 도망가냐?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하고, 대피가 만일에 불가능해요. 그럼 최대한 갓길로 붙여 정차합니다. 왜? 소방차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엔진을 끄고 시동을 끄고 키를 꽂아두거나 차에 둔 채로 하차합니다. 왜? 자, 차량을 빼야 되는데 사람이 일단 먼저 대피를 해야겠죠. 자, 근데 구급대원이나 오셨을 때 차를 옮겨야 되는데 만일에 못 옮긴다. 그러면 안에 키가 있으면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비상벨 등으로 화재를 알린다. 자, 그리고 조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 터널 외부로 대피한다. 자, 그래서 근데 방금 거 보면 비상벨 등으로 화재를 알린다고 되어 있는데 순서 보니까 지금 뒤쪽에 있죠. 신고는 여러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안전한 상태로 대피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운전자분들이 고령 운전자가 있고 또 교통약자 이렇게 있는데, 고령 운전자들 분들 보면은 일단은 보통 우리가 사실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령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나면은 불안감이 더 상승하시게 돼요. 자, 이 불안이 상승한다, 교통사고의 중간적 요인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각 능력, 청각, 사고, 신경, 근육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고가 일어난 걸 봤는데 이게 인지가 느리고, 그래서 또 제동까지 하는 데까지 느려진다.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의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행을 하실 때도 궤적이 흔들립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선으로 걸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보행자 사고에서 보통 많이 나는 게 고령자분들, 어린이들 그렇게 많이 난다 보시면 되겠고, 저 거리에 포스터나 간판을 보면 걷는 경우가 많고 소리 나는 곳을 먼저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크락션보다는 조금 더 빛을 모든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차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 좀 알려드리는 게 좀 더 안전하시겠죠.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시험 문제는 보통 신체적인 기능이 어떻게 저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지력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반응에 대한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념을 잡아두시고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기본적으로 고령자분들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이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주의,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 야기됩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피해야겠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조금 몸이 느린 거죠. 자, 근데 어린이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야 되지? 차가 오네? 가만히 서 있으면 되나? 알아서 피하겠지.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사고가 날 수 있게 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차는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왜 위험한지, 차가 왜 위험한지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가서 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에게 뭔가 위험한 걸 알려줄 때 꼭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정리해보면은 도로에게 갑자기 뛰어들거나 뭔가 내가 사고를 내려고 뛰어드는 건 아니겠죠? 그냥 뛰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횡단 중에 부주의, 그리고 자전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고는 조금 넘어가고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 3과목에서도 4과목에서도 다룰 건데,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버스, 화물, 요런 친구들 지금 택시도 도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다니는 곳이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버스나 화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저장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게 교통사고랑 무슨 상관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보니까 차로를 너무 자주 바꾼다던가, 아니면 급제동, 급출발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한다던가, 그러면은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육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너무 경로가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한다, 그런 곳에서 혹시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 법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순간 속도나 RPM, 그리고 브레이크 신호, GPS 위치, 방위각, 가속도,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뭘 분석하냐면은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 그리고 운전자별, 시간대별 주행 거리, 보통 이 시간대는 얼만큼 주행을 가능하고 되더라, 그럼 또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진로 변경 횟수, 과속, 급출발, 급가속, 사고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동차 운행 관리. 자, 첫 번째로 자동차를 오래 쓸 수 있으려면은, 자, 뭔가 급제동, 이런 급 들어가는 단어들은 안 좋죠. 그리고 사고 예방, 그리고 운전자 교육, 운전자 습관 교정 등 교통행정기관의 운행 경로 개통 체계 개선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3과목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장치, 그리고 각종 현상들, 이런 것들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파트이니까 조금 더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동 장치. 자,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들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이해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브레이크 하면 딱 하나만 생각했었는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장치들이 있겠죠. 이거를 제동 장치라고 한다. 마찬가지 풋브레이크, 발이죠. 발로 조작하는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뒷바퀴 좌우가 고정된다. 자, 요거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 개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엔진 브레이크는 가속 페달을 놓거나 저단계로 놓으면 속도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브레이크죠. 그래서 우리 화물 이제 운송 종사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엔진 브레이크 많이들 사용하시겠고요. 저 ABS 시험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빙판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와중에도, 자, 우리가 원래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ABS가 달려 있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도 핸들로 조향이 가능하다. 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를 ABS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향장치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통 핸들 조향장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진행 방향을 바꿔줍니다. 핸들부터 시작돼요. 조향 칼럼, 조향축, 고양 기어박스.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근데 피트먼 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피트먼 암 쭉 내려오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앞차축까지 쭉 연결돼요. 자, 그리고 이 드래그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 드래그 링크가 타이로드랑 연결되어 있죠. 요것이 이제 브레이크, 우리가 타이어를 잡아줄 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서 너클암. 그래서 이 피트먼 암이 너클암과 연결이 되면서, 자, 타이로드와 연결이 됨으로써 브레이크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 암들의 위치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볼게요. 자, 먼저 이 조향장치의 시험 어떤 것들이 나오냐. 자, 앞바퀴 정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있죠, 지금? 요 네 가지를 우리는 휠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휠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자, 먼저 앞바퀴 정렬. 말 그대로 앞바퀴가 정렬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앞으로 앞바퀴가 잘 정렬되어 있어야 되냐? 자, 직진이 용이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앞바퀴가 만약에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면은 직진하는데 타이어가 떨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연비나 이제 장치들의 마모 이런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바퀴 정렬이 잘 돼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토인이라고 돼 있는데, 자, 앞바퀴의 앞쪽이, 자,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요 앞쪽이, 이쪽이 지는 방향이에요. 이 뒤쪽보다 더 좁은 상태를 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짱다리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거나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려면은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인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곧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타이어가 그럼 바깥으로 벌어지는 걸 방지가 되겠죠. 자, 근데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더 넓다. 그럼 반대로 토 아웃입니다. 토 아웃, 안 좋은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캠버는 요거를 자동차를 우리 앞에서 딱 쳐다보겠죠. 자, 자동차를 앞에서 쳐다봅니다. 아이고, 그림을 좀 못 그리죠. 이게 앞이에요. 자, 보면은 위쪽이 아래쪽보다, 요 타이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래쪽보다 바깥으로 기울어진 거죠.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자, 그럼 딱 봐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행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캠버 같은 경우는 요게 핵심입니다.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토 아웃을 마찬가지로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앞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요 세 가지. 캠버는 요 세 가지 꼭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캐스터. 요거는 앞바퀴의 직진성을 부여해서 차의 롤링, 떨림 이런 것들을 방지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코너를 딱 돌리면서 핸들을 돌리죠. 그리고 딱 핸들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직진으로 돌아오죠. 요게 조금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직진성을 부여할 때 앞으로 직진을 잘 할 수 있게 쭉 연속해서 잘 굴러갈 수 있게 도와주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스터는 직진성 부여, 롤링 방지,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다. 요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현가 장치는 요것도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쇼바죠.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노면이 울퉁불퉁하죠. 이런 것들을 흡수해줘서 차량 운전자, 탑승자들이 조금 더 편리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현가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판 스프링은
화물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대신 승차감이 나쁘고 작은 진동을 흡수하기에는 적합한 스프링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이 크고 부드러운 판 스프링 오히려 차체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화물이란 것은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운반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진동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고 큰 진동들을 흡수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쁜 거죠. 자, 요거 반대는 코일 스프링이에요. 보통 승용차에 부착됩니다. 그럼 딱 우리 반대 역으로 외워주면 되겠죠. 자, 코일 스프링은 승용차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큰 진동을 흡수하기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작은 진동을 흡수를 하겠고요. 승차감이 좋겠죠. 대신 내구성이 화물 자동차에 들어가는 판 스프링보다 비교적 약하겠죠.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개념들은 역으로 하나만 딱 잡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틀림 막대 스티링, 자동차가 이렇게 위아래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흔들리고 대각선으로도 흔들리고 하겠죠. 이런 뒤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이다. 막대 스프링, 비틀림 막대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현가장치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 나왔는데 비틀림 막대. 막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현가장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공기 스프링, 대형 차량, 버스에 사용되고요. 충격 흡수 장치.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응해 충격을 흡수해준다. 조금 더 느리게 이 흔들림의 속도를 느리게 해준다 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현상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아요. 자, 먼저 베이퍼록 현상입니다. 자, 베이퍼록 브레이크액이 이 타이어에서 기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화를 한다는 건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만큼 그 사이에 간극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가 꽉 잡혀야 되는데 잘 안 잡힌다는 거죠. 이 현상을 베이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부피가 늘어나죠. 자, 그렇게 그 사이에 브레이크 사이에 간극이 넓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안 막힌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모닝 록. 자, 모닝 아침이죠. 록.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록인데 녹이라고 해요. 우리 녹 쓴다. 의 록이라고 외울게요. 아침에 녹이 쓰려요. 왜? 아침에 안개가 많이 껴요. 습하죠, 아침이. 자, 그러다 보니까 습도나 오랜 방치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 마찰력이 오히려 너무 세져 버린 거죠. 녹 쓴 데 보면 까끌까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대신 어떻게 해결하냐? 서행 천천히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씩 밟으면은 금방 해결 가능하다라는 게 모닝록 내용이고요. 수막 현상은 잘 아시겠지만 빗길에서 이제 타이어와 빗길, 도로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느냐? 타이어 홈에서 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고속주행 금지와 마모된 타이어 교체로 예방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페이드 현상. 자, 요거 베이퍼록 현상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페이드 현상은 급경사를 내려가거나 이 엄청나게 무거운 화물을 실은 채로 브레이크를 반복하게 사용되면 이 브레이크 라인이 뜨거워지겠죠. 자,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면은 미끄러집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베이퍼록 현상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힌다고 했는데 브레이크 액이 기화하는 거예요. 이건 열 받아서 기화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 액이 새서 작은 열에도 기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페이드 현상은 반복 사용 시 라인이 가열된다. 이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페이드 현상. 그리고 기화한다 라는 걸 얘기 나온다 하면 베이퍼록 현상.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막 고장 상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150km/h 전후에서 발생이 되는데 자동차마다 다르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타이어가 과열이 돼요. 자, 이렇게 타이어가 빙글빙글 굴러갑니다. 자, 근데 이 타이어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니까 가열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열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사이에 보통은 다 식어요. 근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여기에서 받았던 열이 다 식기도 전에 여기 또 닿으니까 쭈글쭈글해진 상태. 타이어가 열을 받으면 고무니까 아무래도 쭈글쭈글해질 수 있겠죠. 그 상태로 계속 열이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인데 그 중에서 요거를 우리 또 심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심의 현상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타이어의 과열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면에 접지하여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거는 자동차가 고장난 것은 아니고 모든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고쳐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저속 주행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공기압. 자, 시험 문제는 대기압이라고도 나와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중, 속도, 커브, 브레이크, 노면 상태. 자, 아무래도 무거우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위에서 사람이 눌러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분 나쁘죠.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마찰리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겠죠.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커브다. 자, 왼쪽으로 튄다 그러면 왼쪽 타이어에 하중이 들어가니까 왼쪽 타이어가 좀 더 마모가 되겠죠. 브레이크 당연한고요. 자, 노면 상태 울퉁불퉁할수록 타이어가 마모가 더 빨리 되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의 진동 상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상하, 위아래로 진동한다. 바운싱. 자, 피칭. 자동차가 앞뒤로 진동한다. 피칭. 롤링. 자동차가 좌우로 진동한다. 롤링. 자, 자동차의 뒤쪽만 진동한다. 요잉 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간히 나오는데 이런 거 나왔는데 놓치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끝으로 정지거리 그리고 한번 개념 잡아볼 건데 요거 보시면은 공주, 제동, 정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지거리라는 거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 정지 시간이라는 건 공주 시간, 제동 시간입니다. 자, 이제 거리, 걸린 시간 요거에 따라서 그냥 거리와 시간만 나눠지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A가 있어요. 자, B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A입니다. A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B라는 장애물을 발견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하고 밟았습니다. 까지 걸린 게 공주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있겠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 장애물 앞까지 멈춘 거리와 걸린 시간을 제동이라고 합니다. 즉, 요 공주와 제동의 기준은 뭐로 나뉘냐면은 브레이크를 작동 순간으로부터 나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 밟아야지라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공주 시간. 그러면서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가 있겠죠. 그거를 공주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내가 밟은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완전 정지될 때까지,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것을 걸린 거리를 제동거리, 그리고 걸린 시간을 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와 제동을 합치게 되면은 정지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통 상황에서도 정지거리가 얼마인지, 제동거리가 얼마인지, 공주 시간이 얼마인지, 공주는 밟을 때까지, 제동은 밟은 순간부터 이렇게 개념 잡아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개념만 딱 잡아두시면 아마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으실 거예요. 대신 공주는 브레이크 밟기 전, 제동은 밟은 후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영상 이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거는 도로 형태에 따른 교통사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도로 형태죠. 자, 그러면 도로 요인이 나올 건데, 자, 먼저 도로의 구조나 이 안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통사고 발생과 도로 요인,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자, 안전시설은 이따가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 뭐 중앙분리대, 뭐 이런 것들 같이 나올 거고요. 자, 먼저 평면 선형과 교통사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평면인데, 선형이라는 거죠. 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곡선 반경,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커브의 이 반경이 100m 이내일 경우 사고율이 높다. 그 말이 뭐냐면은 급커브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2차선 도로인 경우에 사고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곡선부가 많다고 해서 사고가 무조건 많아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평면인 경우에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곡선부가 오르막, 내리막 이런 종단 위아래죠. 자, 이런 종단 경사와 중복되는 경우 사고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생겨나냐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종단 선형과 교통사고입니다. 자, 종단 경사.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인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사입니다. 평면, 직선을 했을 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거죠. 이게 커질수록 사고율이 더 높아진다. 왜? 브레이크에 대한 감이 평면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곡선부에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시거를 확보한다, 내 시야를 확보한다라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평경사를 개선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경사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적절히 잘 사용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게 풀어져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표지와 시선 유도 표지, 이런 안전 표지에 대한 주의 표지, 노면 표지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거를 조금 더 잘 사람들이 보고, 아, 경사가 몇 도다 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보고 조금 엑셀을 더 밟아야겠군, 브레이크를 좀 더 세게 밟아서 내려가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곡선부가 오르막과 내리막의 종단 경사와 중복되면 사고율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경우일수록 우리 주의 표지 더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브 기에는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이라는 거죠. 자, 커브를 돌 때는 속도를 줄이고, 빠져나올 때 빠져나올 때는 속도 엑셀을 더 밟아서 빠져나올수록 곡선부에서 사고 더 준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땐 천천히, 나올 땐 빨리,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앙 분리대 나오죠. 자, 먼저 방호 울타리형 중앙 분리대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석형 중앙 분리대인데, 자, 우리 요거는 뭐냐면은 보통 중앙선 대신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실, 이 롯데타워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제 신천에서 잠실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 안에 연석이 막 있어요. 거기에 막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어도 막 조경도 설치를 하고 막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를 하면서도 차량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서로 앞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는데, 요거의 기능이 조금 미약한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폭 중앙 분리대,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시킨다. 즉, 이제 상향선과 하향선의 사이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선이라 하더라도 가운데 분리대가 있다 하면은 서로 뭐 추돌이나 이런 것들도 방지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당연히 자동차가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전체 사고에 대한 비율도 낮춰준다. 대신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설치하기 힘들겠죠. 땅이 더 좁고 건물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고, 이 중앙 분리대의 핵심 뭐냐면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고의 형태와 유형을 바꿔주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 분리대 기는 먼저 상하 차도의 교통 분리, 광폭 분리대는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정지할 공간, 그리고 또 뭐 도로를 정비하는 차들이 잠시 세워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겠죠.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된다. 자, 말 그대로 횡단할 때 폭이 넓다 보니까 시야도 같이 확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불법 유턴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에 대항차에 대한 형광 방지, 자, 반대편 차량의 상향등, 이런 우리 어렸을 때는 쌍라이트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 분리대가 어느 정도 가려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방호 울타리는 뭐냐면은 횡단을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넘어간다, 엄청나게 큰 기둥이 있어서 못 넘어가게 막는다던가, 자동차가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다,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방호 울타리에 차가 부딪히면 감속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속이 돼서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이 대형 차로로 튕겨나가지 않게 한다, 마찬가지고요. 차량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즉 이 말들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사고를 방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가운데 이렇게 연석이 있어요. 자동차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뒷차가 와서 꽝 하고 박았어요. 차가 튕겨져서 중앙선을 넘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석, 이 방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차가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튕겨져서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중앙선에서 서로 이 충돌 사고가 일어날 뻔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추돌 사고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즉 방호 울타리는 대형 사고로 일어날 것을 적어도 더 아래에 더 크지 않은 사고로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 우리 여러분들 앞지르기 사실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즉 우리가 보통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이다, 빨리 가는 차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왜 1차선일까요? 자, 도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는 먼저 대항차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중앙선을 넘어서 되는 상황이 있죠. 중앙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상황 봐서 넘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좌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좌측으로 진행하면서도 원래 매뉴얼은 뭐냐면은 좌측 깜빡이를 키면서 앞지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지르기를 할 것입니다 라는 거를 앞차에다가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앞차는 그 시름을 보고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되는 게 원래는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있어요. 자, 요런 거 주의 표지로 잘 나와 있으니까 요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앞지르기 할 수가 없고요. 점선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된 경우 앞지르기를 한다.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단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앞지르기를 해도 된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해야 된다. 좌측으로 하면서도 좌측 깜빡이를 켜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섞어져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것은 이제 위험물 운반 및 적재 방법인데,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합니다. 위험물 운반, 적재. 당연히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겠다라는 개념 하나만 잘 잡아두셔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위험물은 고압가스, 화약, 석유, 독극물, 방사능 쭉쭉쭉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운반 용기나 포장 외부에 일단 위험물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위험물이 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적재 방법 첫 번째. 그리고 수납구를 위로 항상 향하게 해야 됩니다.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혼재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서로 만나게 되면은 뭐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따로 운반을 해야겠죠. 그리고 직사광선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수분이 들어갔을 때 폭발할 수 있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물들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운반 도중 운반 용기가 파손되거나 기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포장, 그것도 보강 포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는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절별 운전 특징 요약할 건데, 요거는 우리 계절별로 사계절이 뚜렷하죠. 점점 뭐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계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봄에는 춘곤증이 유의합니다. 그럼 졸리죠. 자,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잘 대처한다. 무슨 말이냐? 자, 겨울 다음에 봄이에요. 그러면 땅이 얼어있다가 녹아요. 그러면은 지반이 기본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얼어있던 고체가 액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또 있고요. 여름 보면은 너무 더워요. 그 비도 많이 오죠. 장마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시야도 흐리고 습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요인 중에 심리적 요인이 중간자적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놀러 가죠. 행락철입니다. 그리고 농번기예요. 농번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 이런 데서 경운기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안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개로 인한 사고 나온다? 그냥 가을이에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겨울은 그냥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의 충돌, 추돌, 이탈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 눈길, 눈 내리니까 그렇겠죠.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 너무 공감 잘 되실 거예요. 눈 오면 정말 운전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은 봄의 특징, 겨울에 얼은 땅이 녹아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활발해져요. 뭔가 개구리가 곰이 잠에서 깨는 것처럼 사람들도 어깨가 펴지고 이러니까 조금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팬 현상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자,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 영향으로 꽃샘 추위가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움츠러지니까 동선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막 추워지니까 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횡단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추우니까 사람들이 최단 거리를 오히려 우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심리적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추위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황사 많이 일어납니다. 시야에 지장이 발생해요.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환자가 급증합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래서 계절별 유의사항은 우리가 외우자면 내용이 많은데 이해를 해본다면 아 맞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 보면은 기온이 높아요. 그리고 장마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습기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열대 현상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피로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 요인이 나빠지죠.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가 흐트러지면서 사고 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행자들도 차가 어디서 오는지 우산을 쓰고 다니니까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못 본 채로 피할 수도 있죠. 이런 거 특히 고령자, 교통약자들, 어린이들이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결국 운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 말씀드렸던 거, 일교차가 가장 심한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합니다. 명절 시즌에 교통량이 증가하고요. 추가로 행락철이죠. 단풍놀이 이런 거 막 구경하러 가다 보니까 차도 많고 사람들이 막 이제 도로를 앞을 보고 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치가 좋으니까 막 왼쪽도 보고 오른쪽 보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번기 국도의 농기계 통행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도에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은 언제인가? 가을이죠. 그리고 안개 가장 많이 언제 일어난다?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은 그냥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왜? 눈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움츠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최단거리 실현 법칙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진 길로 안 다니고 빨리빨리 돌아다니려고 해요. 추우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자동차, 도로 모두에게 최악인 거예요. 계절은 그냥. 이 교통사고에서 겨울은 그냥 최악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기온차에 의해 옅은 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빙판길, 눈길, 바람, 추위 말 다 했죠. 빙판길 말 다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고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 교통사고, 도로 형태까지 우리가 핵심 내용들은 다 마무리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교재에 있습니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드린 내용만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시더라도 우리 합격 목표는 몇 점이죠? 60점입니다. 100점을 받아야겠다 하고 목표를 하시는 분들 어차피 61점이나 60점이나 합격은 똑같아요. 100점 목표를 하신 분들은 솔직히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봐도 합격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난 100점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일단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합격을 하셨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 마음도 잊혀지실 거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올린 내용들만 정말 확실하게 외운다, 정말 다 외운다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합격하시니까 혹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제가 올려드린 것만 주구장창 외우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